예,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정치권 소식 앞서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이죠. 밀양 화재와 관련해서 청와대 태스크포스 팀을 두기로 했다는 그 얘기가 조금 전에 들어왔었는데요. 안전 불감증은 청산해야 할 적폐고 청와대 화재 안전 특별 태스크포스 팀을 두기로 했다.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안전, 산업안전, 그다음에 자살 예방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총실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다중이용 화재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요.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좀 새롭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그 지금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소방 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제천 참사에 이어서 밀양 요양병원, 세종병원에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 이제 제도적으로 불비한 점이 많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이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스프렁쿨러에 대한 그 면적에 대한 1000제곱미터에서 그러니까 축소시킨 것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양병원의 시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낙후되거나 아니면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과 그 다음 과정에 이제 의료 시설 또는 그 의료진의 좀 부족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기초단체장에서는 이제 뭐 선도적으로 먼저 전수조사를 지역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많은 소위 말하는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뭐 이렇게 특정 지역의 어떤 장관 시절에 또는 어떤 도지사 시절에 어떤 시장 시절에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 국민들의 그 안전에 대해서 매우 그 불안해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화재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의 뜻 결정 사항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안전 불감증을 이제 적폐로 규정을 했어요. 이제 어떤 고도 성장의 하나의 그늘이다. 이제 어떤 구조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엄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아주 적절하고 그게 정확한 시각이라고 봐요. 지금 여야가 특히 야당이 이게 뭐 적폐청산 그리고 이제 현송월과 연관시키는 태도는 저는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어느 특정 집권 세력이 집권했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장이나 효율을 계속 중시해왔던 게 사실이었고 그건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정권의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성장 위주, 효율 위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걸 비용적인 차원에서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증축이라든지 무단 증축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말이죠.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세종병원 이쪽에는 탕비실을 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탕비실에서 일단 그 천장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오늘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정파의 문제를 떠나서 왜 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전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이 바탕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지방자치 단체라든지 국회 이런 데서 제도적이고 어떤 그 개선책을 모색해서 뭔가 이거를 바로잡아 나가야지 이게 야당처럼 이건 뭐 적폐청산에 그리고 뭐 현송을 뒤치다꺼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은 곤란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우리 사회가 엄중하게 이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적폐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해 들어서 오늘 첫 당정청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밀양 화재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29만 곳에 대한 그 대진단을 안전 진단을 하기로 이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하려면 어쨌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제천 참사도 사실은 그러니까 소방 시설에 대한 점검을
규제를 완화시켜서 민간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업주가 있으면은 업주의 가족이 이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자격증을 따서 점검하다 보니까 미온적으로 조사가 된 경향이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듯이 지금 이 경우도 민간에 의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다 조사를 해서 문제점들을 하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이 예를 들어 2010년도에 법이 통과됐는데 그럼 2010년도 이전에 그 설립된 회사의 병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존해주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비용을 대는 문제 등 포함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 국민들이 좀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나 싶을 정도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의식 또한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적당하게 그리고 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라고 요행을 부린다고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소방관을 지냈던 분이 지난 담양 그 요양병원의 화재 시에 거기에 소방관의 경우는 부모님이 거기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이는 분을 먼저 구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소방관들이 잘했냐 못했냐를 갖고 많이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부실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그 사고의 교훈 아니겠나 싶습니다. 좀 그 화제를 바꿔서 말이죠. 청와대 대변인의 한겨레 신문 출신의 김의겸 기자를 오늘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2월 초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요. 그 뭐 다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2016년도 그 9월달에 한겨레 신문에 그 최순실 특종이 나왔던 게 있어요.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 그래서 일단 기자로서 많이 인지도가 높여졌죠. 그리고 최순실 특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최순실에 관련된 보도가 많이 있었죠. 이 김 기자가 김 대변인이 많이 그 보도를 했던 것이고 특종 보도를 했고 작년 7월에 일단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 쭉 거치고 현재 선임 기자로 있다가 이제 7월달에 그만두고 이번에 발탁이 됐거든요. 일단 고향은 이제 군산인데 처음엔 칠곡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비서실장 할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대변인 될 당시에 그때 이제 거론이 됐었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박소연 대변인이 이제 빠지면서 이제 그 발탁이 됐는데요. 그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러니까 현장에 출입하던 기자는 아니었죠. 예를 들면 그 뭐 정치부에 출입했던 기자가 바로 뭐 청와대 대변을 간다거나 아니면 정치부에 출입했던 기자가 바로 정치인으로 이제 이렇게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소위 사회적 공감대였는데 이전에 이제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앵커를 보던 분이 바로 청와대에 대변인으로 발탁돼서 그러니까 정치 뉴스를 다루던 분이 바로 이제 청와대에 가서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현장 뭐 국회에 출입한다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출입한다거나 이랬던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으로 몰망에 거론됐는데 본인이 일단은 고사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낸 거는 회사에서 처리한 건 7월 16일이지만 사실상 회사를 그만둔 사표서를 제출한 건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던 현장에서의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 학생운동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국제부, 정치부, 그다음에 문화부 그런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순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훈련이 된 분이고 준비된 대변인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 일각에서 뭐 코드 인사다 내지는 뭐 최순실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런 기자이기 때문에 적절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보훈 인사다. 네, 이런 보훈 주장도 인사다라고 하고 있죠. 얘기하는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TV조선에서 워낙 그 특종을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보도를 못하고 그러니까 한겨레에서는 이제 남은 것 몇 가지를 갖고 보도를 하다가 이제 태블릿 PC가 JTBC에서 확보를 하면서 그것이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그 한겨레 내에서 기획해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까지 오게 된 공훈이 있는 분은 맞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적폐청산을 하라는 촛불 민심을 반영해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두 번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어쨌든 촛불 민심이 많이 반영돼서 투영돼서 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과제인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것들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전달하는 역할에서의 적임자이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예. 그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야당 일각에서 이제 코드 인사, 보훈 인사 이런 지적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이 평가하십니까? 부분은 굳이 보훈 인사라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코드 인사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권이나 그 정권이 지향하는 바에 맞는 인사가 되는 게 당연하고 특히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내각과는 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통령이 입이잖아요, 대변인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 가치, 노선과 일단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코드 인사라는 그 어떤 비판은 그런 면에서 그건 정치적으로 야당이 그렇게 공세할 수 있겠으나 내로남불 소리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지난 정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코드 인사란 말은 아주 그 도식적인 이제 비판이다라고 보고 또 이제 보훈 인사라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훈 인사라고 말하는 근거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훈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보훈 인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전 정권 때 여러 가지 헌법 농단이라든지 권력을 사유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기자가 그 당시 특정을 해서 됐다라는 인식이야말로 그건 전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좌우를 떠나서 그건 일단 그 정확한 사실 인식은 아니다. 따라서 보훈 인사나 코드 인사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김의겸 기자라는 사람이 대변인이 저도 뭐 글을 많이 읽어봤어요. 상당히 이 정권과 지향이 맞죠. 노선이나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좀 발탁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야당이 너무 특정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지나치게 정권을 옹호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때 비판이 되는데 아직은 그런 논평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선입관 가지고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서 평가하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대변인은 사실은 글과 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인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정당에서는 이제 그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이 대변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경로로 보면 이전에 이제 박수현 대변인은 당에서 대변인 하다가 이제 청와대로 발탁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차 지나면서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메시지가 더 강화돼야 되는 시점에서 언론인 출신이 발탁되게 된 배경이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이제 빠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추가로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처음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이제 지방선거에 차출설이 있었는데 일단 다 본인들이 부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차출설이 안 나올 것 같고 단지 지금 이제 지방자치선거에서 광역 단위하고 기초 단위에서 지금 5명 내외씩은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뭐 제주도지사도 거론되고 있고 행정관급도 많습니다. 행정관급, 비서관급.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역, 기초 합쳐서 대개 한 10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광역 선거에서 4 내지 5명 정도 언론에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말이죠. 그리고 기초 선거 단위에서 한 6 내지 7명 정도, 6명 내지 7명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일단 뭐 청와대의 이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지금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가 대구시장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본인이 부인했고 김영춘 장관도 뭐 청와대는 아닙니다만 내각인데 김영춘 장관도 부산시장에 출마 안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선거가 아직 꽤 남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더 많은 인사가 차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한이 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역과 기초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는 3월이고 광역은 이제 2월이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는 편이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성남시장 선거 출마 안 한다고 이제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각과 청와대 쪽의 그 지방선거 출마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청와대는 이제 2월 초 중순까지는 이제 지방선거에 나올 분들은 정리하고 청와대를 정리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앞서 이제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략 한 뭐 15명 내외로 될 것이고요. 내각은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 당 안에서도 이제 경선을 치르기 위한 이제 채비가 훨씬 더 활발화될 텐데 내부적인 고민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하고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한 4석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이제 그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뭐 도전할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할 것이고 당도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은 그 1년 정도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이제 지방선거를 대비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 국정 운영 경험을 쌓으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선을 저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 경우에 3선 도전을 포기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기회가 닿으면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현 대변인은 출마 계획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국민의당 지방선거 출마 계획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국민의당 얘기 끝으로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안철수 대표 측이 179명 징계한 데 이어서 오늘 바른정당과 통합추진회의를 열고 2월 13일에 통합전당대회를 열기로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반대하는 민주평화당, 민평당은 2월 6일에 중앙당을 창당하기로 했어요. 서로 이제 뭐 제갈 길을 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두 정파가 뭐 어제 창당준비위원회를 통합 반대파가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난달에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간 거로 봐요. 단지 이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당원권을 정지시킴으로써 어쨌든 전당대회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절차적인 측면인데 여러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이미 뭐 지금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통합 반대파는. 그래서 저는 이 통합을 이쪽으로 가는 건 완전히 이제 뭐 확정된 것이고 반대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계속 그동안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 통합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뭐 이합집산이 많고 1990년도에 3당 합당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른바 이전 투구의 양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굳이 어느 정파가 더 뭐 규범적으로 낫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뭔가 자유롭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양쪽 정파가 일단 의석수 때문에 누가 교섭단체를 만들고 지금 특히 이제 통합 반대하는 이쪽이 20석이 넘으면 반대로 지금 통합 측이 의석수가 굉장히 적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거의 제로섬 게임 양상이에요. 따라서 지금 비례대표에 굉장히 민감하긴 한데 유승민 대표 말처럼 더 이상 이 탈당을 본인이 하면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통합 반대파도 깨끗하게 통합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고 그리고 통합 찬성하는 통합 측들도 말이죠. 비례대표 깨끗이 출당시켜줘서 이왕 이별하는 거 서로 뭐 잘잘못 떠나서 그건 앞으로의 그야말로 정당 활동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지방선거에 또 판가름이 날 거니까 깨끗하게 질서 있게 이별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 많지 않다고 봐요. 안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흔쾌히 출당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좀 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정치권의 이런 이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계속 자아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2월 4일, 2월 6일 이제 예정되어 있지만 거의 뭐 막다른 골목에서 거의 이전 투구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이런 독불 장군식 정치 그다음에 또 반대하는 쪽에서의 아주 그냥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